합격 해커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 봤던 국가 7급 행정 해설 강의입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총평은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제가 느끼기에 문제 만들려고 그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이 상당히 좀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진짜 낯선 문제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보기를 좀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답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맨날 봤던 건데 낯선 보기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자신 있게 외웠는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항상 우리가 짚었는데 거기서 약간 옆에 있는 지문들 법령으로 좀 어렵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수가 상당히 뭐 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맞춰보면 고득점 받은 친구들은 또 많이 맞았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점수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좀 잘 본 친구들과 좀 낮은 친구들 좀 편차가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방향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범위를 뭐 추가적으로 넓힐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봤던 것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지정법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조문까지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들 있잖아. 국가지정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이런 법률들은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7급은요. 그다음에 윤리법도 나왔는데, 윤리법에 이제 관련된 뭐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우리 행동강령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더라고요. 답은 공무원법이 답이었어요. 여러분이 공무원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답을 찍었을 텐데, 이걸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체크하지 않고 그냥 대충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3번 지문, 그 윤리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을 몰랐을 거기 때문에 찍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제위원님들도 기존의 강사들이 강의한 방법이나 그다음에 출제한 문제들, 그다음에 포인트를 아마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만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이제 좀 더 넓고 조금 세밀하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앞서 나갈 이유는 없어요. 새로운 학자로 켈리 팔로우십이 나왔는데, 팔로우십도 저번에 이제 시험 지문 들어왔었거든요.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을 취했다면, 그게 답이었다면 그 시험 문제는 어려웠을 텐데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보기들은 우리가 자주 봤던 것들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우리가 봤던 걸로 찾았으면 됐을 텐데, 그 1번 지문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또 찍는데 고민하지 않았을까. 주로 이런 식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내는 게 어떤 완전 옛날 이론들이 아니라 최근 강조되는 이론들, 또 최근 강조되는 제도들, 이런 거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국가직 인사혁신처는 확실히 이제 좀 문제 좀 그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교수님들이 또 출제위원 들어가신다면 비슷한 유형으로 또 문제 풀 방식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끄집어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문제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명 수능형이라고 그러죠. 질의응답을 하면서 어떤 게 틀렸나 맞았나, 이런 신유형의 이제 유형 문제도 있더라고요. 답은 뻔했었는데 그 문제가 좀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 낮게 맞으신 분들은 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적을 뭐 이해를 못했다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그 투자한 시간이 좀 짧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냥 가장 기출 문제만 그냥 몇 회독 돌리시고 들어가서 시험 봤다면은 놓치는 게 좀 있었을 거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응용 왜 논의되는가, 논점이라도 이걸 잡고 들어갔다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나왔을 땐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지만은 막상 채점했을 때는 의외로 맞았네 이런 문제도 꽤 있었을 걸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총평이고요. 향후 방향은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가다가 보면 이제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정답률이 우리 학원에 채점한 기준으로 50% 이하 맞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거는 이것까지 50% 이하였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안 봤었나,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반면에 뒤로 가면 그런 게 많은데, 특히 이제 법률 지문에서 꼼꼼하게 물어봤을 때 그걸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1번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 이거 매번 나오는 거고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대리자가 주인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결과 주인이 역선택을 한다든지 대리자가 도덕적 해야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 정답률도 거의 80% 가까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그치? X 비효율성은 이거는 심리적 비효율성이고 독점이고 성과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 주인 대리 이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버금답이나 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경제 능률성을 중시한다. 합리 경제인이다. 경제학 이론이니까 1번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기존 경제학은 인간의 완벽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제한된 합리성 강조하다 보니까 정보의 부족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 결과 역선택이다. 도덕적 이건 기출 질문 그대로 나왔네요. 1번은 뭐 논점도 없었을 거고 많이 맞았을 겁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답이 4번이었어요. 답은 명확해요.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거는 알겠고 1번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평가성 사정에 대해서는 개념도 알아야 되니까요. 놓친 게 하나 있네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을 본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시험에 이제 출제된 기출 문제 중에 나왔던 개념들이 있어. 답은 아니었어요. BPR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 상생기금도 있었고요. 분명히 어느 책에나 있고 문제로 되진 않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문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하신 분이라 용어 정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소한 용어는 알아야지 이제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용어를 몰라도 대충 어떤 느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용어 그 자체를 가지고 답을 만들어 버리니까 용어를 꼼꼼하게 모른다면은 고득점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BPR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25번 문제. 지역 상생기금은 너무 제일 많이 틀렸고 30%밖에 안 돼 정답률이요. 그 두 개가 정답률이 정말 낮더라고요. 단순하게 용어 물어본 거였는데 내용을 세밀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어떤 개념인가 물어봤는데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걸 틀렸다는 건 그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응용 문제도 아니었고 단순히 개념 문제였어요. 또 의외로도 재정 준칙이 있다 없다도 많이 틀렸어. 정답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강의할 때 재정 준칙이 아직 언제 들어온다. 2025년에 지금 기재부가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글쎄요. 그 국가지정법 뭐 알아야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많이 틀리셨고요. 그다음 그건 모르더라도 밑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든지 또 뭐 있었나요? 총액계상 사업들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걸 또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꼼꼼하게 물어봤다든지 새로운 학자가 나온다든지 법령을 세밀하게 물어본 것들 다 틀리다 보면은 고득점은 어렵겠죠. 근데 문제 난이도가 이거보다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어학은요. 4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25문제이기 때문에 한 4-5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틀려버린다면 고득점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걸 좀 더 정확하게 용어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봤던 여태까지는 1급 공무원은 등록, 공개, 4급은 등록. 그리고 어디까지 봤어? 군인, 그 다음에 경찰, 소방까지는 꼼꼼하게 봤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와서 대학교 학장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쪽 파트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맨날 배웠던 또 출제되었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밑에 파트, 바로 옆에 파트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출제 기존 걸 다 보고 그걸 약간 벗어나게끔. 그 다음에 국가공무법에서도 뭐 있습니까? 상사한테는 일체 금전 기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밑에 사적 논문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잘 강의를 하지 않아 행동 강령 자체 조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답은 1번이었는데 3번 지문을 못 봤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마 3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애초에 3번을 맞게 만들어서 했다면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겠지만은 근데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나머지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답을 이제 많이 고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다면은 오히려 범위 넓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윤리법이라든지 윤리강령 아니어도요 윤리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강령 막 넓히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뭐 그 이해 충돌 방지법 막 넓히고 뭐 이게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몰라도 답은 맞을 수 있게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 하나하나 다 틀리게 만들어서 개수 몇 개 물어보냐 문제였다면 정말 아주 넓게 봐야 돼요. 그럼 정말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면 문제인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 향후 한 뭐 5년, 10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이렇게 편하게 나왔을 때 빨리 이제 공부하셔서 붙는 거에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맨날 보는 지문인데 보기 2번, 2번에 보기 1번. 평가성 사정은 논점이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 계획에 대한 검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예비 평가다. 사이비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다. 뭐 이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안 틀렸을 건데 문제는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렇지? 답은 4번이 확실해요. 근데 2번, 3번이 뭐냐 놓고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정답이 낮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은 잘 안 봐요. 형성평가와 모니터링의 공통점은 둘 다 과정평가인데 형성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그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모니터링은 그게 아니고 이미 좋은 정책이야. 규정대로 지켰는가, 규정대로 산출물이 나오고 있는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가. 그래 프로그램 개선이 목적이라면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능률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목적이라면, 또 합법성을 지키고 있는가 목적이라면 모니터링이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은 잘 안 보세요. 그냥 형성평가만 보시지 모니터링까지 정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는 총괄평가 일환이잖아. 그 영향평가, 총괄평가 안에는 능률성 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평가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영향평가, 효과성 평가가 있다고 보니까 이게 또 맞는가를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영향이라는 게 뭔데? 파급 효과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넓게 본다면은 영향평가는 당연히 능률성이나 효과성이나 그 다음에 파급 효과까지 다 볼 거니까 이게 볼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틀렸다고 하기는 힘들 거고요. 맨 마지막에 4번은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4번을 놓고 찍어놓고 아마 2번과 3번이 뭘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고민해버리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특히 여러분은 경제학이란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거든요. 자, 3번입니다.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뭐 그 보기에서 좀 헷갈리게 만든 지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죠. 강제배분법의 문제점, 논점은 분포상의 착오를 막기 위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답은 쉬웠어요. 관대와 경향을 초래한 게 아니라 관대와 경향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관대와 집중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엄격화, 이런 분포상의 착오를 막기 위해서 비율을 할당하는 거니까 4번도 맞았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우수해도 어떤 사람은 C등급 받아야 되고 다 안 좋아도 어떤 사람은 S등급 받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일부가 다 우수하더라도 일부는 나쁜 점수를, 다 안 좋더라도 일부는 좋은 점수를, 국회식이었나요? 아마 그대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산식을 방지한다. 아니야, 역산식을 초래하죠. 분포가 먼저 그럼 역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산은 뭐냐면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순서대로 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금평한 게 아니라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고 여기다 이제 금평 점수를 맞추는 거죠. 우리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가 S등급, 제일 밑에가 C등급으로 받기로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이걸 역산식이라고 그러는데 강제배분법 역산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관대와 경향을 초래해야 한다. 이건 틀렸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나머지 보기도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3번 보기가 많이 나오는 지문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왔었고 어떤 강사 교재든 대학 교재든 있을 거니까 뭐 이거는 괜찮았습니다. 점수 비율도 괜찮았고요. 자, 네트워크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는 공식, 비공식 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쉬웠을 겁니다. 뭐 공식 정부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답은 쉬웠고, 문제는 뭐였냐면 보기 4번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기 힘들었죠. 되게 하위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누가 등장한다, 이슈망이 등장했다, 이런 말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하위 정부와 공동체는 잘 안 비교되거든요. 근데 비교되지 않는데 왜? 원래 논점이 달랐으니까 굳이 비교하자면은 하위 정부는 특정 3자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누구다? 정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위 정보보다 좀 더 개방적이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특수이익들, 하위 정부는 자기만의 3자 이익들, 얘는 전문가 이익들 위해서 모인 거니까 보기 4번에 뭐 있습니까? 전문화된 영역, 분야별 갈라질 거니까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됐지? 다만 특정 3자만 들어간 폐쇄적인 하위 정보보다는 좀 더 분야별 전문가가 들어가는 개방체제인 하위 정보에 비해서, 물론 이슈망에 비해서는 폐쇄 체제겠지만요, 좀 더 개방적인 그 정책 공동체가 하위 정보를 좀 더 보완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뻔했을 텐데요. 그렇지? 다행스럽게도 보기 4번에서 다행이지 1번에 있었으면 아마 더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위 정보는 얘에 대한 이슈망이니까 찍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될 게 많으니까 좀 더 끝까지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보기는 별거 없었죠.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자, 5번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5번을 이게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틀린 이유가 뭘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틀리신 분들이라면은 그 공공선택론이 어떤 이론적 근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틀릴 수가 없었고, 바로 요 직전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너찌로는 누구에 대한 반대 명제다?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대 명제다. 수당 중심의, 효율성 중심의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대 명제다. 바로 직전 시험에 나왔고요. 그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근거가 뭐가 되는 거야? 신고전파 경제학인데 그게 공공선택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공선택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너찌론의 이론적 근거는 사이몬의 제한된 합리성,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너찌론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강사가 강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틀리게 만든 것도 아니고 신공공관리론의 근거가 공공선택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건 너찌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의외로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점수율 보니까 의외로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신공공 관련도 좀 더 공부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B번 보니까 효율성이고, 얘는 왜 삶의 질일까? 네가 스스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해 가는 거잖아요. 그지? 너의 만족도 높여가면서 네가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그 결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고요. 왜 강요하진 않지만 선택권 주고 선택하게 만들면서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맨 밑에 경제합리성이다. 사이몬의 제한합리성. 이거만 봐도 A와 C는 지금 모순이에요. 공공선택론은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경제합리성을 추구한 이론이잖아. 근데 사이몬의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 심리학 이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A와 C가 모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틀려주신 분은 C를 찍어야 정상이야. 아니, A와 C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정상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트버스키의 전망이론, 위험할 때와 그 다음에 안정적 수익을 낼 때와 비용을 지불할 때 우리 효용함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업가고 얘는 선택 설계자고요. 이건 안 틀렸을 것 같고, 의외로 5번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강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다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배경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뭐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틀렸다면요. 쉬운 문제였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립스키로는 맨날 나오는 거죠. 고정관념 형성해 가지고 업무 처리한다는 거지. 이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일반 시민을 분류하죠. 분류합니다. 할당 배급한다고 그러잖아. 할당 배급을 하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줍니다.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또는 선입관, 지름길을 선택한다. 얼마든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답은 너무 쉽게 나왔고, 다른 보기도 답이 뭐 여러분 힘들게 만들 보기는 전혀 없었어요. 정답률도 되게 높았고요. 재량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소리고 1번도 답이 아니었고요. 일선 관료의 업무 상황은 자원이 부족하다, 모호한 역할 기대다,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또 일선 관료가 만난 애들은 되게 시민들일 텐데 특히 시민들 중에서도 복지요원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재분배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답은 어려운 질문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7번도 그냥 기본 문제였죠. 이것도 정답률이 괜찮았습니다. 낮지 않았어요. 집권화가 신설조직, 오래된 조직은 오래된 조직은 분권 상대적으로. 그래서 집권화, 분권화는 절대로 기계구조, 유기구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지? 그 문제에 맞게 표현해야 돼. 소규모의 반대말은 대규모. 소규모니까 일일이 지시할 수 있으니까 집권화. 반면에 대규모니까 안 되니까 팀장들 만들어 내려주잖아요. 분권화. 신설 조직은 없으니까 집권화 지시해줘야 될 거니까 오래된 조직은 관액이 있을 거니까 권한 놔둬 내려줘도 되겠지. 분권화. 이렇게 물어볼 건데 이걸 틀리신 분들은 그냥 기계구조, 유기구조 집어넣어가지고 틀리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어렵지 않았죠. 그다음에 답도 보기도 쉬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분열 억제할 수 있고 중복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집권화겠죠. 왜? 집권화는 기능구조니까 전문성 중심이고 규모경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권화는 기능구조 중심이다 보니까 전문적 기술의 향상성, 규모경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경비 절감, 이게 기능구조의 특징이지 이게. 자, 탄력적인 건 당연히 분권일 거고요. 답은 쉬웠고 이것도 많이 맞았더라고요.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이거 정정길 선생님 책에서 그대로 그냥 컨트롤 C로 붙여서 냈더라고요. 대학 교재에서 그대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기억하고 디귿, 리을은 맞아요. 니은은 절대로 아니죠. 니은은 왜? 만족이로는 주관 만족이다 보니까 이 만족이 사람마다 다르다. 도대체 어디까지 만족인데? 행정 몇 점 맞은 만족인데, 그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찍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소한 결정은 만족으로 되지만 중요한 결정을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그지? 중요한 결정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소한 결정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만 중요한 결정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아마 책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책에 기억 표현 없어요. 지배적 의식, 책임의 피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그 문제라든지 이런 교재는 잘 없는데 대학 교재에서 그대로 낸 겁니다. 이거는 앞에 보기를 깔아준 겁니다. 만족 모형은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혁신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맞을 거고 앞에가 뭐였냐면은 자, 나는 그냥 규정대로 할 거야. 왜? 과거 관행대로 할 거니까요. 너가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만연하고 그다음 보수적 성향이 만연한다면은 오히려 만족 모형은 그냥 과거 관행대로 하는 경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디귿이 뭐냐 그 얘기다. 이건 회사 모형의 비판이에요. 회사 모형은 수평적 하위 조직 관계, 수평적 관계잖아. 그들의 이제 갈등의 준해결이 이런 걸 본 건데 실제 조직에 들어가시면 권력 서열이 있어요. 부서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관계 이론이고 기업과 이론이다. 기업의 이론이다 보니까 비판할 때 수직 관계, 권력 관계 측면을 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그다음에 기업 조직의 분석이다 보니까 행정 조직에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공공 조직에. 이렇게 이제 보통 비판을 해요. 그걸 집어넣은 거였고 그 대학 교재에서 그대로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은 찍으신 분 없을 것 같고 리을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놓고 고민하다가 기억은 이게 뭘까 이게 디귿은 뭘까 고민하다가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나왔으니까 보수는 이거는 점증 모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기억을 틀리게 만들고 디귿하고 리을을 찍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적으로 이렇게 이게 틀린 것 같는데 저는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다시피 노란색이 없죠. 생각보다 틀리신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정확히 기억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걸 틀렸다는 거는 추세 연장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자, 제가 내용을 물어봤다면 어려운 문제였어. 이동평균법이 뭔지, 지수평활법이 뭔지, 뭐 이런 걸 물어봤다면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나 3번 같은데 이걸 사용했다면 좀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왜? 추세 연장의 조건을 물어보는 건 처음이었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물어봤더라고요. 이걸 틀리게 만들었다면 그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지? 근데
얼마 전에도 교차 영향 분석은 직관기법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치? 얼마 안 됩니다. 기출문 찾아보십시오. 정말 최근 한 3년 안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냈단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분명히 찾았을 걸 생각해요. 자, 추세 연장은 귀납법이죠. 과거의 경향이 그대로 미래로 간다. 일명 외사법이라고 그래요. 귀납법 중에서도 외사법이야. 왜? 여태까지 이런 성향이 그대로 갈 거라는 가정이니까 밖을 보다 보니 외사법이지, 내사법은 여기와 여기는 아는데 이 사이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건 내사법이고요. 어찌보면 둘 다 귀납법인데 외사법 물어본 건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토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가정으로 미래 볼 거니까. 이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 이걸 물어본 시험은 없었어요. 이걸 물어본 책도 없고 아니면 적어놓은 책도 없었을 텐데 만약 이걸로 답을 칠했다면 3번으로 답을 틀리게 만들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답은 2번이었죠. 이런 추세 연장 찾을 때 이 전체 평균을 잡는다가 이동평균법. 반면에 가까운데 가중치 주는 게 지수평활법이죠. 이거는 뭐 용어 설명할 때 합니다.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동평균법은 그냥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있는데 그냥 평균점 몇 점이냐 합쳐가지고 그냥 네 수능 점수 계산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동평균법이고 지수평활법은 그게 아니라 3월달보다 6월달을 6월달보다 9월달에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시험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9월달에 더 가중치를 둔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보는 겁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죠.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이 내신 비율이 크잖아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운데 더 가중치를 두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반면 교차 영향력을 교차 경험 분석이라 해서 이건 직관 기법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물어본 거였죠. 기출 지문이었는데 이걸 집어넣었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추세 연장의 네 가지 요소도 알아놔야 돼. 지속될 것이다. 규칙될 것이다. 자료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타당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연장기법에 타당한 자료여야지 관련이 없는 자료라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자료가 신뢰성이 있어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의 수능 능력인데, 학업 능력인데, 이거하고 아무리 관련 없는 자료를 갖고 와봤자 자료가 신뢰성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타당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이다. 과거 경향이. 그 다음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이 규칙은 뭐 추세 모두 있어. 뭐 계절 변동도 있고 규칙 변동도 있고 불규칙 변동도 있는데 네 가지 변동이 있거든요. 이런 걸 물어봤다면 어려웠을 텐데 그냥 직관기법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노란 거 안 붙은 거 보니까 많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3번으로 틀게 만들었다면 정말 시험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10번은 틀린 이유를 뭐 뻔합니다. 켈리가 뭐냐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래버리면 나머지 그럼 니은 디귿 니을은 공부를 안 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하지만 모르는 거 나오면 판단하지 마라. 딴 데 답이 있다. 만약에 딴 데 답이 없다면 정말 그 모르는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아까 앞에 있는 9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냈어요. 모르는 걸 답으로 찍은 건 하나밖에 없어. 저 뒤에 가시면은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지역 상생기금. 그거를 답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런 시험은 어려워요. 왜? 생판 모르는 게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찍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켈리는 일단 뭐 해설 다른 분 보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5가지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4가지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등 4가지를 제시한 건 맞아요. 여기다 실무형이 들어가니까 총 5가지이신데 뭐 4가지를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가장 위험한 건 소외 추종자가 아니라 예스맨. 그지? 피동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예스맨이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 측면에서 예스맨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이분이 말했기 때문에 뒤에 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딴 건 맨날 보는 거니까. 브레이크 무턴의 관리 그리드. X축의 생산을, Y축의 인간을. 어디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그치? 아미오가 아니잖아. 아이오와 미시간, 오하이오 관리 그리드. 관리 그리드예요. 반면에 오하이오는 뭐였어? 이게 구조고
이게 배려 아닌가요? 어디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중간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구조도 배려도 제일 높은 T명 담합형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됐지?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오하이오 대학은 여기 중간도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 생산 중심, 인간 중심, 소외형, T명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을 제일 중시한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관리 그리드는 중간도 있죠. 중간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어디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일로 나가야 돼요. 조직 발전론의 근거가 되게 됐지.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맞았죠. 생산과 사람의 관심 가지고 담합형이 제일 좋다. 상황적 피글로는 항상 상황 적응 모형은 그 변수를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만 강조하는 사람이 허시 블렌차드, 부하와 과업을 강조한 사람이 하우스 에반스, 부하 과업에다가 직위 권력이 들어가는 사람이 피들러예요. 이 세 가지 변수를 물어봤고 이 세 가지가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는 과업 중심, 중간일 때는 관계 중심. 뭐 깊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세 가지 변수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야?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됐지? 그다음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균형적 중간이 아니라 구조와 배려가 제일 높아야 돼요. 중간 이상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리을은 틀렸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억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켈리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팔로우십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십도 이제 공부해야 될 건데 어쨌든 결론은 제일 위험한 팔로우는 누구다? 예스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4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사실 요 사이에 뭐가 있어? 실무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4개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4개 등을 말했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개를 말하는 건 맞으니까요. 4개만 말했다면 틀렸겠지만은 4개 등을 제시한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도 뭐 넘어갈게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제일 위험한 건 누구다? 그렇지.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인 여기 예스맨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심히 뭐 소외적인 게 제일 위험한 게 아니고 소외는 뭐냐면 비판적이야. 비판적인데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이지만 어차피 내가 말해봐서 조직이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 되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 비판적, 소외적 추종자인데 원래 능동적이었어요. 능동적이었는데 어떤 좌절을 맛본 다음에 얼로 바뀐다? 소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투덜대면서 능동성도 없어요. 그냥 무비판적이면서 또 그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수동적 예스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스맨은 맞다고 그러고 뭐 4가지가 5개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맨 마지막 4번 지문 처음 봤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좀 오래된 지문인데 그리고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된다라고 단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야. 폐지와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심의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 왜? 헌법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의결해 줘야 된다? 30일 전까지 의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30일 넘어가니까 헌법 위반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옛날 기출 지문이었고요. 헌법을 하시니까 헌법을 안 하신다면 또 내가 뭐 그러겠지만 7급은 헌법을 하고 헌법 조문 자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뭐 별거 없었고요. 됐지? 4번이야 4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오히려 우리가 맨날 봤던 것은 대통령은 제2요구권이 없다. 반면에 단체장은 일부 제2요구할 수 있다. 그치? 오히려 이렇게 나왔다면 좀 어려울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의 그냥 내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 1번은 원래 법안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만이 제출하고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의회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습니다. 의원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고요. 그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법률안은 마음대로 수정합니다. 반면에 예산안은 수정 중에서도 폐지 삭감은 자유롭지만 증액과 세미복은 반드시 정부 동의 받아야 되고요. 맨날 뭐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안은 국민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공포해야 되고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니까 공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날 봤죠.
반면 헌법에 보시면은 국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고, 바로 밑에 조항 보시면은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행정 PR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원래 정권 바뀌면 나오는 건데 이 PR 부서가 홍보부서다 보니까 어용부서예요. 그래서 김영삼에서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공보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또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홍보처를 없애버려요. 그치? 그 다음에는 그 홍보기를 누가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PR은 미국의 66년도에 나오는데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국가가 엄청 커져요. 그 당시에 얼마나 커졌냐면 국민 GDP 한 60, 70%를 연방정부 써요. 그러니까 국민은 제가 뭐 하나 알고 싶은 거예요. 쌍방 요구가 맞은 거야. 그치? 국민의 동의도 알아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되고, 듣고 알리는 홍보와 공청 기능이. 근데 우리나라 PR은 되게 뭐다? 일명 알리기만 하지 듣질 않죠. 홍보 중심이다. 공청 기능이 취약하다. 그다음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화재 경보식이다. 선전에 가깝다. 일방적이다. 그치? 이게 우리나라 PR의 문제점인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느 책이든 PR론 있을 텐데 뭐 거의 강의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 나왔으니까 최근에 한 10년, 13년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을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4번 틀렸죠. 그 일방 명령이 아니라 쌍방적인데 뭐 딴 걸 답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야. 뭐 뻔하니까 이게 민주화 요청, PR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동원형도 생각해가지고 이건 민주화가 아니다, 이건 후진 국가다, 이렇게 또 찍지 않았을까라고 좀 걱정을 해요. 틀린 분은 PR 나왔으면 아는 거라고는 동원형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은 국가에게 국가 뭐 하는지 알고 싶고 의견을 반영하고 싶고, 국가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쌍방적 과정 속에 만들어진 게 PR론이고, 바우라는 학자에 의해서 66년도에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정학 가시면 하나의 그 뭐냐 과로 한 학기에 개설돼 있을 만큼 내용이 많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건 많이 틀렸더라고. 틀렸을 것 같았어요. 전부 3번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근데 그 행동 강령 보시면은 단서 규정이 있어요. 내가 이따 달아놨는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또는 다른 법률에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정말 이걸 묻고 싶었다면 문제 정말 어려워요. 행동 강령 잘 안 보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1번 공무원법이야. 그지? 다른 거는 직무 관련성이 필요해요. 근데 상사한테만큼은 안 돼요. 상사한테만큼은 직무 무관하게 증여해서도 안 되고 증여 받아서도 안 돼요. 상사한테만큼은. 그게 국가공무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꼼꼼하게 봤다면 아마 맞췄을 거고 1번에서. 근데 이걸 잘 몰랐다면은 뭐 3번은 말도 안 돼 하고 막 3번 찍고 맞았다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딴 거는 별거 없었죠. 2번 찍으신 분 없을 거고, 5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연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게 원칙이니까 5년 이상은 절반, 5년 미만은 4분의 1까지 날아가고, 감봉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감봉은요 직무정지는 없어요. 1, 3개월 동안 3분의 1만 감면하는 거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좀 꼼꼼하게 물어봤죠. 됐지?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상사한테는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안 됩니다. 반면 상사가 아니라면 직무 관련해서 어떤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됐지? 강의할 때 설명드리는 건데, 그 다음 반면에 김영란법은요 일체 직무 무관이에요. 그지?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그래서 공무원법은 훨씬 더 강력한 법이야 걔가. 자, 답은 1번인데 3번 때문에 안 됐는데 3번에 내가 지문 갖고 왔습니다. 이게 행동 강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동 강령에. 그럼 앞으로 행동 강령을 다 봐야 되는가? 물론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1억에서 답을 구했다면은 정말 이걸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답을 구하진 않고 딴 데 답이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보기 하나 지문 집어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로 답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보다는 공무원법이라든지 윤리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출제되었던 내용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챙긴다면 나머지 이걸 챙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진짜 윤리강령까지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사적 논무가 되나 봐요, 이게.
이런 것도 있었어.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 강령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좀 정리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옳은 건 1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라이트 모형 3개 있다는 거. L콕도 나왔지. 자, 라이트가 이제 기본인데 자,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그다음 포괄형, 중첩형, 중복형이죠. 이름이 중요해요. 분리형을 독립형, 대등형이라고 그래. 근데 조정권위형도 분리형이에요. 조정권위형이 일로 들어온다는 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됐지? 그다음에 이거는 포괄형이다 또는 수직관계고요. 이거는 중첩이고 중복이고 또는 상호 의존형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대리자 모형이에요. 대리자. 그다음 특이한 게 동반자니까 얘처럼 보이잖아요. 동반자가 이 친구가 동반자예요. 이게 동반자야. 동반자가 분리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그다음에 교환형이고요. 교환 모형이고 중이고 그다음에 요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대리자라고 얘가 대리자일 때 소작인이 이쪽이에요. 소작인 또는 마름이 중간형이 돼요. 중간형이. 그래서 조심할 게 그거였는데 L콕은 대리자 모형은 보다시피 지방 정부가 자율성이 없는 거죠. 자율성이 제약된 상황이니까 맞는 말이네 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자가 여기는 중앙이 센 거잖아 지금. 여기는 지방이 센 거고요. 상호 교환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 쉬웠죠. 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어디까지 간다?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사무까지. 단체 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한테 위임된 거야. 위임되면 자치단체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무처럼 관리돼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고 조례 제정도 되죠. 다만 위임사무니까 합법 말고 한목 통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는 안 된다고 그랬지. 반면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것은 기관임사무입니다. 이건 매번 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보기도 뭐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15번을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처음 봤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거라 생각해. 재정준칙은 요새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틀린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2번, 3번, 4번을 몰랐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틀렸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재정준칙이 이런 용어가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재정준칙 비슷한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페이고 원칙이라고.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페이고 원칙이 뭐냐면은 의회 의원들이 입법안을 만들 때는 그냥 비용만 추계하면 돼요. 반면에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 때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모두 해야 돼. 비용도 추계해야 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재원 조달 방안 만드는 거니까 이건 수입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재정준칙이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법에 그 25년도에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재정준칙은 원래 상한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 상한선을 정하는 게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건 있다는 게 또 뭐 있어? 사전재원 배분제 이것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정준칙 한 요소는 되지만 그 자체가 재정준칙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안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페이고 원칙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사전재원 배분제도라고 해서 총량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재정준칙이라고 해서 명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뭐 딴 건 답이 아니니까 1번 찍고 했겠지만 뭐 다 있으면 총액개선 사업들 이거 틀렸다는 거는 총액개선 사업이라든지 이걸 안 봤다는 것밖에 안 돼요. 2번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아예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건 이건 뭐냐면 세부 내역을 정하기 힘든 사업들이 있어. 도항수문 그치? 대통령령을 정할 건데 이런 사업은 총액만 계산하고 세부 내역은 집행부한테 재량 주는 게 총액 계산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거는 틀렸다면은 논점 못 잡은 거죠. 1번이 뭐다? 하향 집행이잖아요. 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다. 이건 하향 집행입니다. 하향 집행은 누구 시각이야? 결정자나 지지자 시각이야. 반대자나 현장 관료 입장을 모르죠. 또 하향은 집행 전에 연역적으로 내리는 거고 상향은 귀납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하향이다 상향이다를 가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문제에서 사향으로 줬다면 바로 답을 찾았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하향이니까 연역적이고 규범적 이론 만듦이 목적이다 보니까 타당한 인과 이론 바탕이다. 기출 문제고 규범적이다. 왜? 실제가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 내려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상향은 현장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니까 실증적이고요. 그치? 그다음에 하향이 되기 위해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 현장의 의미, 반대자 입장,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상향입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뭐 하향은 상향만 알았다면, 아니면 보기만 쭉 봤어도 이건 하향은 상향 문제구나 라고 판단했을 거 생각하고, 4번도 반대한 입장이나 이걸 아는 것은 상향일 거고, 이걸 모르는 게 단점이니까 하향이겠죠.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7번도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그리고 이걸 왜 틀렸을까 고민 중인데, 저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협의를 안 봐서 그런가? 직장협의는 한 직장에 하나만 있습니다. 복수협의가 안 됩니다. 옛날 기출지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안 봐서 틀렸는지 기억을 찍었다면 아마 직장협의를 안 보고 노조만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협의는 중앙과 지방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협의회 설립할 수 있다. 법률 규정 그대로야. 그 다음에 한 직장에 복수가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수노조는 가능하지만 직장협의회는 복수가 안 된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와 노조는 복수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걸 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휴직하는 건 두 개야. 무조건 의무적으로 휴직하는 게 있어. 강제 휴직이죠. 내가 하나 내어달라고 했지. 뭐야? 공무원 노조 전임자가 되면 무조건 휴직을 해야 돼요. 요거. 의원 휴직이 있어. 청원 휴직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의원 휴직인데 용어를 청원 휴직으로 해놨네요. 의원 휴직이야. 이건 내가 쉬겠다고 해서 쉬는 겁니다. 근데 쉬겠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쉬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게 하나 있으니, 육아할 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애들 육아할 때는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돼요.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요.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 맞아서. 그럼 디귿 때문에 문제인데, 소청은요 행정청은 귀속해요. 이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소송이 되잖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소청이 있는 불만이 있을 때 소송할 수 있잖아요. 소청 전치주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에 귀속되지만 소청인은 불복하고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지?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걸 틀린 거는 그냥 대충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기속성이라는 거는 또 행정기관의 문제, 행정법 배웠지만은. 자, 그 다음에 15기간 중 근무 성적이 나쁘거나 훈련 성적이 나쁘면은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면직 제청할 수 있고요. 6급 이하라면 장관이 면직 시켜버릴 거고, 5급 이상이라면 면직 개청한 다음에 대통령이 면직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는데, 이건 왜 틀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아주 낮았어요.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건 전부 다 50% 이하들입니다. 절반도 못 맞췄다는 소리인데, 뭐 때문에 틀렸는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18번입니다. 채무는 맨날 나오는 거죠. 채무는 회계로 빌릴 수 있고 기금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답은 쉽게 나왔을 겁니다. 기금에 발행한 채권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됐지? 그다음 나머지 4번은 아니었을 거예요. 2번과 3번의 보기가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국채는 4가지가 있는데 왜 3개만 나와나? 등이니까 한 개 더 빠졌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고채권, 주택채권, 외국관 평형채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재정증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4가지인데 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고, 문제는 외화 표시가 뭐냐 그 얘기야. 근데 환율이 올라갈 때 달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엔화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달러가 올라간다면 달러를 매입할 거고요. 엔화가 올라간다면 엔화를 매입해야 되겠지. 위안화가 올라가면 위안화 매입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외국 돈을 매입했는가를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외화 표시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외국환 평형채권은
우리나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변동 심할 때 예를 들어 가치가 뭐 떨어진다면 그 나라 돈을 막 사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가치 올리려고. 그렇지? 근데 어떤 가치가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물론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를 주로 매입하겠지만 달러만 기축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엔화와 벌어진다면 또 안 될 거니까 엔화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엔화 표시 외환 평형체, 그다음에 또는 위안화 표시 뭐 이런 평형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뭐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안 봤죠. 채무에는 적자가 있고 금융이 있다. 금융은 내가 이미 자산이 있는 거야. 갚을 때 뭐가 필요 없다? 별도의 자금이 필요 없어. 이건 내가 마지막 특강할 때도 했어요. 반면 적자는 안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빌리기만 한 거고 이걸 갖고 자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갚을 때는 반드시 또 예산으로 세금 걷어서 줘야 돼요. 우리한테 문제는 금융성 부채가 아니라 뭐다? 적자성 부채겠죠. 금융성은 빌렸지만 자산이 만들어져 있잖아 지금. 자, 그걸 물어본 건데 답은 1번으로 쉬웠습니다. 1번은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 특히 4번은 아니고 2번과 3번의 그 의미가 뭔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좀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점수도 뭐 50% 넘어간 것 같고요. 자, 백지신탁 이거를 또 틀리셨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처음 보는 게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처음 보는 게 답이었어요. 뭐가 답이었냐면은 그게 아니었나? 그 두 개 있었나 보나 이거. 1번 봅니다. 수탁기관 내가 백신탁은 내가 수탁에 맡기는 거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처분할 겁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수탁기관하고 내가 이제 1급 공무원이 됐어. 그럼 뭐 한다? 이 수탁기관에 내 주식을 맡기면서 계약을 만들어요. 계약을 만들 거야. 계약 만들 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치? 어떻게 들어가든 난 모른다. 이런 계약을 맺어야 돼. 이렇게. 그 얘기인데 어쨌든 백시 신탁의 수탁기관은 그 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됐지? 또 이 백시 신탁 제도는 어디 있다? 그 윤리법에 있어요. 윤리법에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없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특이한 게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왕창 들어갔어요. 왕창. 그래서 이 내용은 백지 신탁 제도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어디 있다? 윤리법에 있습니다. 됐지? 이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혁처가 총괄입니다. 그지? 왜 공직 윤리니까. 맨 마지막인데 계약을 맺을 때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의견을 반영해서 이해 충돌 없는 주식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고요. 내가 신태거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내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걸 맺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거야. 지금 윤리법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윤리법은 매번 나오는 법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꼼꼼하게 물어본 거죠. 진짜로. 윤리법만큼은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동강령을 꼼꼼하게 봐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이런 법은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 또 나왔던 김영란 법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법. 이게 우리가 맨날 보는 법들은 진짜 꼼꼼하게. 아직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그것도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법이고 이번에 좀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행동강령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 다만 행동강령을 어기더라도 징계처분이지 형사처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그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건 있는데 미안해.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등록. 자, 요게 재밌는데 여태까지는 뭐래였어? 1급 등록, 그 다음에 1급은 공개, 4급은 등록. 그다음에 또 외웠던 게 그러면 군인, 소방,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이건 외웠는데 갑자기 대학교 학장이 나왔죠. 학장이. 원래 대학교 총장은 장관급이고 그 다음에 학장은 차관급인데 여기는 뭐 그게 나왔어 지금. 총장은 장관급, 학장이 차관급인지 모르겠는데 총장은 국립대든 장관급을 쳐줘요. 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 보니까 1번이 답이었죠.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왜?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것을 답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윤리법이다 보니까 윤리법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국채, 회사채는 액면가로, 반면에 땅이나 토지 같은 거는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2번은 여러 번 했죠. 그렇지?
자기 본인 재산, 그다음 배우자 재산, 사실상 배우자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직계, 존속, 비속 다 들어가지만 누군 빠진다? 외가 쪽이 빠진다. 그다음 혼인한 여자 비속이 빠진다. 내가 강의할 때 재산을 벌면은 누구한테 줘라? 혼인한 여자 딸한테 줘라. 그러면 그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물어봤고요. 밑에 것도 나왔습니다. 내가 등록은 뭐야? 2개월 안에 등록해야 돼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아니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처음 나왔던 거예요. 1번과 4번이요. 근데 처음 나왔던 1, 4번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 2, 3번에서 답을 찾았다면 이거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2, 4번은 여러분 봤을 거니까요. 그래서 3월 개월이 아니라 2개월 달이 속하는 말일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이걸 틀게 만들었고, 반면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21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웠죠. 1초짜리 문제야. 정례회는 2번 합니다. 딴 거는 뭐 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1번 새로 들어왔죠. 여태까지는 뭐만 있었어? 지방의회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뭐가 들어왔다? 정책 전문 인력이 들어왔어요. 또 어렵게 냈다면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 지금. 어쨌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최근에 바뀌었죠.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휘하고 감독하고 복무 다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례회는 2번이고요. 그 다음 지방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 겸직 안 되겠죠. 선관위원도 당연히 겸직이 안 될 거고요.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고 뭐 이거는 거의 다 맞은 것 같더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정례회는 2번 됐지. 반면 감사는 1번. 자, 2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2번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울 겁니다. 4가지를 말했는데 또 2014년도 또 있거든요. 그걸 물어봤는데 자, 올라가 볼게요. 투명성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 공개하는 것이다. 이걸 틀리진 않았을 거고 2번 때문에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나 없나를 지금 공부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번은 답이 아니었죠. 답이 아니었는데 답은 어려웠어요. 왜냐면 3번이 답인데 3번을 답을 칠하는 게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힌트를 줬어요. 1회 이상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1회 이상 공개하라고요. 1회 이상. 근데 우리는 정부 부분이 있고 정부 채무가 있고요. 이거 국가 채무야. 그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재정법의 채무가 되고 이건 국가회계법의 채무인데, 그렇지? 국가재정법은 여기에 맞게끔 재정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통합재정할 때 누가 빠진다? 금융성 기금이 빠지고 일색타만 들어간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문제 뭘 줬냐면 일반 정부 부분을 줬어요. 일반 정부는 뭐가 들어간다? 일색타 말고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요.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소리는 자체 수익이 50 이하일 때, 설사 50 이상이어도 그 수익이 전부 정부로부터 들어온 거라면 제외란 말입니다. 됐지?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왔는데 일반 정부가 들어왔다는 건 어떤 의미다? 비영리 공공기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공공 부분을 제외하고가 틀렸어요. 제외하고가. 요건 어렵게 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많이 맞았더라고요. 오, 그러네 하고. 제외하지 않는다. 아니면 딴 게 답이 없었나? 그다음에 이 4번은 맨날 보는 거죠. 국민 감시 지출 감시제도가 있잖아 지금. 예산 기금 지출에 대한 감시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2번하고 3번을 놓고 풀어야 되는데 2번은 처음 보는 거였는데 요 4가지 원칙이 들어옵니다. 공개라, 완전성이다 다 있는데 4가지 원칙이 들어와 책임과 명확성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정부에 누가 들어와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 파트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뢰 개념인데 이거는 보기가 어렵죠. 내용은 별거 없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자, 니은이 틀렸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주인 대리 문제야. 얘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칭 관계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관계야. 대칭 관계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틀렸다는 건 신뢰 개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 같아요. 신뢰는 뭐다? 상호작용이 되고 정보 비대칭이 돼야 되고 신뢰자가
피신뢰자가 자기한테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는 누구의 믿음이다? 신뢰자의 믿음이에요. 정부가 국민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는 국민의 믿음을 우리 뭐라고 그래? 신뢰라고 그래요. 왜? 국민보다는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 대리자가 국가고 이게 국민이잖아 지금. 이 대리자가 나한테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는 이런 자발적 믿음을 신뢰라고 그러거든. 이 말은 어떤 의미다? 주인과 대리자 관계에서 대리자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신탁 관계에서. 이거는 대칭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이겠지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반면 나머지는 뭐 기업과 디귿은 맞는 거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뭘 찍을 것이가, 그 4번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2번 찍을 것인가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됐지? 자, 어쨌든 신뢰는 기본적으로 뭘 기반으로 한다? 정보 비대칭 기반으로 해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신뢰자와 비신뢰자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이지 처음부터 대칭 상황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를 때는 신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알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좀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 또 아무 관계가 없어도 신뢰 문제 안 나와요. 상호작용할 때. 근데 신뢰가 있다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주인이 요 대리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는 자발적 믿음을 우리 뭐라고 그래? 신뢰라고 그래요.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24번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것도 어렵게 낸 건 맞죠? 왜? 처음 보는 걸 답으로 칠했으니까. 상생작은 뭐냐면요, 개념 자체가 이거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광역과 기초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인 인천, 경기, 서울이 돈을 걷어가지고 비수도권에 나눠주는 재화야. 나눠주는 재원인데 지방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소비세가 들어왔잖아요. 소비세가 수도권에 왕창 몰려 있으니까 그 돈의 35%인가를 띄워가지고 비수도권에 나눠주는 게 바로 상생자금이에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념을 알았으면 맞췄을 텐데, 어쨌든 상생자금이라는 용어는 아마 기출 문제에서 좀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걸로 답을 체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됐죠? 반면 1번 찍으신 분 없겠죠? 일반 재원은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재원과 보통 교부세와 그다음에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특정 재원에는 특별 교부세하고 소방 안전 교부세 요게 있는데 이걸 틀리진 않았을 거고요. 2번도 잘 안 보는 거였죠. 2번도 우리가 맨날 봤던 게 지방 교부세 재원은 보잖아. 내국세 총액의 19.24%, 그다음에 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 소비세 45%. 이건 많이 봤는데 뭘 보지 않았어? 그 지방 재정 교육 부분의 재원 안 봤잖아요. 얘는 뭐야? 내국세의 2점 몇 %야. 2.096인가? 하여튼 더 많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9.24잖아. 19.24인데 얘는 20점 얼마니까 더 많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 지방 교육세 중에 지방 교육세가 교육세 중에 일부가 들어와요. 교육세 중에 일부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맞은 거였는데 안 봤기 때문에 뭐 저도 강의도 안 했고요. 또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니은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좀 어려운 거였죠. 원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였어. 이건 노무현 때 만들었는데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뭐로 바꾼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꿔요.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작한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번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특히 우리가 뭐 거의 뭐 잘 보지 않는 거에 답을 취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이거는 저도 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안 했습니다. 1번 설명드렸지만 상생발전 자금에 대해서 뭐 아주 언급한다든지 뭐 기출 설명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반면에 25번은 왜 틀렸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50%가 안 되더라고. 용어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키워드가 뭐다?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BPR이야 그냥. 그렇지? 단기적이고 급진적이고 극적으로 BPR이다. 답은 그래서 2번이죠. 리엔지니어링 다 나왔잖아 지금. 이건 개념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BPR은 얼마 전에 나왔어 시험에 다 나왔는데 국회직에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구조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 이렇게 내갖고 나왔는데 어느 책도 BPR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저는 강의할 때 수평 구조와 유사하다. 기존 거 무시하고 가장 급전적이고 단기적이고 극적으로 성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요게 이제 BPR이다. TQM과 라이벌이다. TQM이 원래 미국 거였지만 일본과 성공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건너뛰고 가장 단기적이고 급진적이고 극적으로 성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지금 이제 지방직이 한 달 남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한 달 기간 동안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만들어 봐. 쓸데없는 거 다 날려버리고 딱 점수화 시킬 것만 모아가지고 단기간에 점수 극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 BPR이죠. 개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거 한번 나온 적도 없고요. 근데 이런 용어도 이제 알아놔야 될 것 같아. 혼합현실이 뭔지. 혼합현실은 가상과 다른가 봐. 현실과 가상이 막 섞여 있나 봐요. 이런 용어는 처음 봤는데 제3의 플랫폼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아는 게 이제 정보자원관리밖에 없잖아 지금. 정보자원이라는 건 뭐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인력, 예산, 조직 이거를 체계 있게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거하고 별 관련이 없었고요. 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용어 물어본 거였어 그냥. 근데 의외로 25번에 멘붕이 왔나 24번 때문에 25번도 왕창 같이 틀렸더라고요. 그렇지? 이것도 50%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자,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계속 말하지만 처음 보는 거로 답을 치라는 게 한 두세 개 있었죠. 뭐 그거 다 틀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힘들게 만든 지문들, 그치? 그런 게 있었지. 그냥 주는 건 몇 개 없었고요. 분명히 주긴 주더라도 힘들게 만드는 지문도 몇 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세 개 정도는 뭐 틀렸다고 하면은 뭐 아주 그거만 틀렸다면 선방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상생자금 틀리고 25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틀렸고 또 뭐 있어? 이건가요? 이것도 뭐 이거 많이 맞았더라고 또 윤리법 이것도 이제 학장은 처음 나왔죠. 반면에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걸 보지 않았을 거니까 이 문제도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두세 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했지만 좀 마지막 강의할 때도 했지만 25문제가 되면 어려워지는 게 두세 개가 아니라 4-5개로 는다. 4-5개가 어려운데 거기서 몇 개를 건지냐가 이제 고득점과 이제 아닌 거에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4-5개 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3개를 다 틀렸다면은 뭐 딴 걸 다 맞았다면은 그 나름대로 선방했을 거고요. 요거가 다 틀렸다면은 그럼 고민스럽죠. 거기다 이제 실수까지 했다면은 우리가 맨날 봤던 것까지 그러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틀리셨다고 하시더라고. 행작 되게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너무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너무 기출 중심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요 부분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옛날에 기출은요 안 나오는 거니까 봤던 거예요. 그걸 안 나오고 오히려 다른 시험을 봤어요. 다른 시험 기출이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 파트를 봤고요. 또 기출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는 답이 아니었지만 그치? 그냥 보기로 들어왔지만 다음번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기출을 봤거든요. 기출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기출을 본 게 아니라 정답으로 칠한 거는 제끼려고 대신에 그 정답의 옆에 있는 것들, 옆에 있는 조항들, 그 다음에 답은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틀리게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조항들이 뭔가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기출을 봤던 거고 또 국회직 문제가 국가 내려옵니다. 국가 7급 문제는 9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국회직이 뭐 있는가를 쭉 훑어본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직을 예측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기출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기출 문제만 몇 번 회독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많이도 안 해. 뭐 이거 1000문제, 2000문제 하면 2000문제도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뭐 많으면 1500, 작게는 한 500. 그것만 한 10번 회독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는 점수가 분명히 안 나왔을 겁니다. 왜? 그걸로 커버하기에는 행정 문제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요. 그래서는 그 500문제 행정 PR이 나올 리가 없죠. 10년 전에 나왔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범위 더 넓히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최소한 기출된 문제들 최소 10년 이상 국가직 모든 시험들 국가, 국회, 법원, 행정 들어간 모든 시험에 기출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출제위원도 그런 걸 참고하면서 내기 때문에 같이 봐둬야 돼요. 국회직이라고 해서 내가 국회 뭐 안 할 거니까 하지 말고 국회직에 뭐 어떤 용어 나왔나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는 그게 답이 아니었지만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이면 됩니다. 요거만 정리하고 내가 아나 모르나 안다면 논점 뭔가
이렇게만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만 요 한 달간 하신다면은 지방직이 또 어렵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고득점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법령을 세밀하게 올라가지 말고 우리 기본적인 법령들,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윤리법, 공무원법 이런 기본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만큼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헌법도 어렵다고 하는데 제도사 많이 나온 건 제도사 나왔다는 건 결국 법률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판례만 보다가 법률 같은 걸 안 보고 제도 안 보다 보니까 틀리신 것 같아요. 너무 기출 중심, 그것도 그냥 나온 기출 중심으로만 봤던 거지. 그지? 그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건 잘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없는 것까지 살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책에 있는 걸 보되 좀 더 좀 깊이 보시면 어떨까? 꼼꼼하게. 그리고 여태까지 맨날 대령 중령만 외웠는데 그 옆에 규정은 뭐가 있는가도 한번 봐두라. 그렇게 틀릴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틀리라고 낸 것도 있어. 아까 봐서 액면가로 한다. 이건 뭐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런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거 많이 풀어봐야지만 생기는 거지. 맨날 아는 기출 문제만 들여본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어려우면 좋은 게 있습니다. 커터이 낮아질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점수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은 점이 있고 쉬우면 커터이 올라가잖아요. 점수 많이 맞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차라리 작게 맞고 붙는 게 낫죠. 저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야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들이 갈라질 거니까요. 변별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평균을 한번 보십시오. 합격자들의 생각보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치?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딴 사람이 다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분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답을 찾아갔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갔는데 왜 나는 못 찾아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에 대한 대처가 있었고 아니면 정말 찍실이 내렸거나 아니면은 뭐 있었겠지. 뭐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나왔겠죠. 그래서 분명히 합격자 하신 분들은 행정학도 나름대로 점수가 선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 해설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